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교회사 6주차 시간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또 이러한 잠시 동안의 쉼을 통해서 더 새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독일 개신교의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교황 클리멘트 7세와 화해한 찰스 6세는 1529년 독일 내정에 간섭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의 루터교의 발전과 제세례파의 확장에 당황하고 황제의 의도가 바뀐 것을 의식한 슈파이어 제국의회는 루터교의 확장을 금지합니다. 로마 주교 권위의 회복을 또한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루터교의 소수파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소수파의 항의를 가리켜 가톨릭 측에서는 프로테스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항의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협적 상황에서 헤센의 필립과 스위스의 복음주의 세력으로 방어 동맹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가장 힘든 장애는 양측의 교리차입니다. 즉 필립은 독일과 스위스의 이러한 종교개혁 진영을 하나로 묶어서 가톨릭을 대항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루터와 츠빙글리, 즉 비텐베르크 측과 스위스 쯔리히의 교리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필립은 그 차이가 회의를 통해 조정될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1529년 10월 1일부터 루터와 멜랑키토는 그 헤센의 마하부르크에 있는 필립의 성체에서 스빙글리와 에콜람파트와 만나서 회의담을 했습니다. 양측의 중간급 지도자들도 동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슈트라스부르크 종교개혁자 부처와 슈트라스부르크의 다른 대표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루터는 스위스파의 삼위일체와 온제교리에 대해서도 다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차이점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 문제에 있었습니다. 즉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으로 실제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말의 문자적 해석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떡을 가리켜 이것은 나의 몸이다 했으니까 그 떡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현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육체적 몸이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 동시에 이 땅에 계신 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치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츠빙글리는 결국 양측이 기독교 형제라고 주장을 했고 루터는 기독교 신앙 조항이 모두 일치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신앙 안에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루터의 유명한 말은 스빙글리가 아닌 부처에게 한 것입니다. 필립은 공수동맹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독일 비텐베르크와 또 스위스 츠리히에 이란 그 동맹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루터를 설득하여 15개 신앙 조항을 초안했습니다. 이들은
14개 항목은 일치를 했습니다. 15번째 항목은 성찬에 대한 것이었고,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임재 본성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일치를 했습니다. 양측은 양심이 허락하는 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마르부르크 조항에 서명을 했습니다. 루터, 스빙글리는 각자 자기가 승리자라고 확신하고 마르부르크를 떠났습니다. 루터는 이제 신앙 고백의 일치라는 근거 위에서만 정치적 동맹에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루터와 비텐베르크 신학자들에 의해 아마도 1529년 6월에 준비되어 마르부르크에서 사용된 슈바바하 조항은 그러한 목적을 이해한 것입니다. 작선의 선제우와 브란덴부르크 안스바하 영주는 이 조항을 정치적 동맹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오직 남부 대도시들 중에 뉘른베르크만이 이 조항을 받아들였습니다. 필립이 꿈꾸었던 공수 동맹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루터파와 스위스파는 각자가 자기 길을 갖고 분열은 영구화되었습니다. 1530년 1월 황제는 이탈리아에서 교황에 의해 대관식을 갖고 거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가 종교적 차이의 조정이 모임의 주 의제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조항을 친절히 듣기로 약속한 것은 예기치 않은 호의였습니다. 비테메르크 신학자들은 이미 1529년 여름 슈바바하 조항을 작성했고 토르가우 조항으로 로마 관례에 대한 비판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전 조항에 의지하여 멜랑키토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작성했고 이것은 1530년 6월 25일 황제와 영주들 앞에서 독일어로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온화하고 화해적인 멜랑키톤의 작품입니다. 황제 정제 아래 있던 루터는 사건의 추이를 잘 알고 있었기는 했지만 아우크스부르크에 오지 못하고 코부르크 성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1529년 제2차 슈파이어 제국의회에 의해서 1521년 보름스 칙령이 다시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는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멜랑키토는 분리를 치유할 목적으로 로마 교황청에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화해적 의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루터파가 새로운 교리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본질적인 점에서 가톨릭 보편교회로부터 심지어 로마 교회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그 일치를 명백히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는 많은 고대 이단들은 조심스럽게 거론되며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스빙글리와 제세례파의 입장은 강력하게 거부되었습니다. 성서에 유일한 권위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교황직도 확정적으로 정제되지 않았습니다. 만인사제직, 화채설, 연호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멜랑키톤이 가톨릭과 그러한 어떤 화해를 위한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멜랑키톤은 전반적으로 신앙 고백에 완전히 복음주의적 어조를 띠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은총에 의한
오직 신앙을 통한 칭의는 모든 교리와 삶의 시금석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의 복음주의적 표지가 명백히 제시되었습니다. 또 성인에 대한 기도, 미사의 희생제사,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것, 수도원 서약, 금식 규정 등은 거부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멜랑키톤만큼 그렇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나갈 수 없다고 하기는 하였지만 신앙 고백서에 만족했습니다. 스빙글리는 황제에게 신앙의 원리에서 그의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보냈지만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스빙글리적 경향을 띤 남부 독일 도시들 슈트라스부르크, 콘스탄츠, 메밍엔, 린다우가 7월 9일 연합 신앙 고백, 즉 네 도시 신앙 고백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마틴 부처가 작성한 것으로 스빙글리파와 루터파의 중간적 입장을 달고 있습니다. 교황의 사절 추기경 캄페기어는 의회에 출석한 로마 신학자들에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검토하라고 건의했습니다. 황제가 이를 승인했고 전문가 중에 주도적 인물은 루터의 숙적 에크였습니다. 황제가 가톨릭 신학자들이 반박서가 너무 논쟁적이라 하여 돌려보내자 결국 더 부드러운 형식으로 고쳐져 8월 3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황제는 화해를 희망했고 교섭위원회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루터의 단호함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531년 4월 15일까지 순응하라고 했고 이것은 이제 황제의 그러한 어떤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스빙글리파와 제세례파에 대해 공동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 악폐를 고칠 공의회를 1년 안에 열 것 등을 발표했습니다. 재건된 황제의 법정은 소송 사건을 가톨릭에 유리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파는 항의했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반박되지 않았다고 하며 멜랑키톤이 로마의 반박서에 응답하여 작성한 변증서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 멜랑키톤의 변증서는 그러니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의 변증서입니다. 다음에 1531년 개정 출판되어 루터교 고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공수동맹을 요구했습니다. 황제를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죄라고 주장하던 루터도 이제 저항의 합법성을 법률가들의 결정에 맡겼습니다. 성탄절에 루터파 영주들은 슈마이칼덴이라는 도시에 모여 동맹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끊임없이 연합 노력을 해온 부처는 슈트라스부르크를 설득하여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수용하게 했고 이것은 다른 남부 독일 도시들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1531년 2월 27일 슈마이칼덴 동맹이 완성이 됩니다. 동맹국들을 보면 선제우령, 작센, 또 헤센, 브룬스빅, 안할트, 만스펠트 등이 있고 그리고 슈트라스부르크, 콘스탄스, 울룸, 로틀링엔, 메밍행, 린다우, 이스니, 비바라하, 마그데부르크, 브레멘, 리벡 시민들과 함께 연합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들과 함께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와 그리고 이러한 크고 작은 국가들이 연합에 대해서 슈마이칼덴 동맹이 완성이 됐습니다.
찰스 5세는 겉으로는 완강한 입장이었으나 사실 이 연합 세력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톨릭 영주들 상호 간에 그리고 영주와 황제 사이에 서로 또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교황은 공의회 개최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프랑스는 아직도 방심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1531년 10월 카펠에서 츠빙글리가 전사하자 스위스 복음주의는 강력한 수장을 잃었고 남부 독일의 개신교는 비텐베르크에 더 붙게 됩니다. 1532년 봄 터키의 침공으로 제국 전체가 새로운 위협에 봉착했습니다. 1532년 7월 23일 황제와 슈마이칼덴 동맹은 뉘른베르크 강화 조약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세속화된 재산에 대한 모든 기존 법률 소송은 취하했고 다음 공의회 혹은 새로운 제국 의회까지 평화가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루터파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 찰스 5세는 독일을 떠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갔고 1541년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위험하기는 했지만 개신교 위치는 크게 신장되었고 개신교 지역교회 간 연합은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루터파는 급속히 새로운 지역을 획득했습니다. 루터파 확장의 이유는 독일 내 제세례파를 약화시킨 1534년 35년의 뮌스터 혁명의 비극적 사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일반적으로 평화롭고 신앙이 아주 진지하고 박해를 잘 견뎠습니다. 그러나 뮌스터 사건은 전형적인 제세례파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멜시오르 호프만 같은 과격한 지도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1525년에서 35년까지 10년 동안 평화로운 복음적 제세례파는 아직 혁명적 제세례파와 토마스 뮌처 같은 혁명적 신령파들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못했습니다. 호프만의 묵시적 설교는 특히 네덜란드에서 많은 제자를 얻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할렘의 제빵업자 얀 마티스는 자신을 예언자 에녹이라 하고 새 시대를 폭력으로 오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불만이 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루터교 설교자 베른하르트 로트만이 1534년 1월 제세례파의 견해를 받아들인 바에는 베스트팔렌의 뮌스터보다 이 가르침이 영향력 있는 곳은 더 없었을 겁니다. 그래 뮌스터에 마티스가 도착했고 또 라이덴의 양복상 얀 보켈센도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신앙 때문에 슈트라스부르크를 버리고 대신 뮌스터를 새 예루살렘으로 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격파들이 뮌스터로 모여들어 큰 집단을 형성했고 1534년 2월 그들은 뮌스터 그 도시를 장악했고 새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러자 뮌스터 주교는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도시에 들어갈 수 없게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마티스는 4월 포위를 뚫다가 살해되었고 라이덴의 야는 왕으로 선포됩니다. 이들이 이곳에 만든 게 천년왕국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확립되었고 재산은 공유되고 반대자들은 살해되었습니다. 영웅적으로 싸우기는 했지만 싸움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가톨릭과
루터파 군대의 도움을 받은 주교는 1535년 6월 25일 이 도시를 함락했습니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지독한 고문 끝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제세례파에 있어서 큰 재난이었습니다. 광신주의가 제세례파의 일반적 특징으로 인식되어 치욕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세례파 운동은 현명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매너 시몬스의 지도로 과격주의에서 구출되고 정화가 됩니다. 그는 1524년 가톨릭 사제로 소품되었고 유아세례와 화채설이 점점 의심스러웠으나 그는 1536년 1월까지 사제직을 계속했습니다. 1536년 민스터 참사로 인해 그는 잘못 인도된 메리효르파들, 즉 목자 없는 양들에 대해 목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이 제세례파 목회를 떠맡아 1537년 초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매너는 운동을 재건하고 흩어진 북부에 남은 자들을 모으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와 메노나이츠로 불린 그의 추종자들은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에 해중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초기 복음적 제세례파의 형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본적 가르침은 1540년 기독교 교리의 기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찰스 호세는 교회 분열을 치유하고 개혁을 수행할 공의에 대한 희망과 노력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3세가 클레멘트 7세를 계승해서 교황에 오릅니다. 그는 클레멘트보다 종교개혁의 심각한 상황을 잘 인식했습니다. 그는 도덕과 교육과 행정의 개혁을 열망하는 추기경 가스파로 콘타리니, 야코포 사돌레토, 레기날드 폴레, 기안 피에트로 카라파를 임명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회를 이제 개혁시키려고 합니다. 1937년 교황에게 광범위한 교회 개선책을 건의하게 했습니다. 바울 3세는 1537년 만토와의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찰스 5세와 프란시스 1세 사이에 새로운 전쟁이 그런데 이 공회를 불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찰스는 공회를 계획하고 1537년 2월 슈마이칼덴에 모인 개신교 지도자들에게 참석에 동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황제의 명령으로 그들은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공의의 개최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루터도 1518년에 이미 공회를 열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투표에서 질 것을 뻔히 알았고 교황 주도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공의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찰스는 공의가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재통일 토의를 시도했습니다. 1540년 6월 하게나우, 같은 해 말 보름스, 또 1541년 레겐스부르크에서 개신교와 또 가톨릭 측의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때 개신교 측에서는 멜랑키톤 부처 칼빈, 또 회담의 하나 혹은 그 이상에 참석을 했고 가톨릭 측에서는 에코와 콘타리니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 쟁점인 칭의가 일치에 도달한 듯 했으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차이점이 너무 커서 가톨릭과 이 종교개혁 측 간에
타협점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찰스 5세는 화해의 길이 막혔고 우선 군사적 정치적 힘이 약화되지 않는 한 공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개신교연맹은 제국의 모든 통일을 깨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깨뜨리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찰스는 여전히 천천히 그리고 많은 망설임 끝에 그의 온대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공의회를 개최할 생각을 했고 힘으로 개신교 세력을 약화시킨 후에 공의회를 최종 중재자로 용납하도록 할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공의회는 기독교 제국의 재통합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개신교와 가톨릭이 다같이 정죄하는 악폐들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세 가지 준비 단계를 합니다. 첫째는 슈마이칼덴 동맹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킬 것. 두 번째는 프랑스의 위험을 저지할 것. 셋째는 계속 위협에 오는 터키의 침공을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줄여야 했던 겁니다. 개신교를 분열시키려는 황제는 야릇한 사건 중의 하나에 의해 도움을 받습니다. 슈마이칼덴 동맹의 비범한 정치가 헤센의 영주 필립은 개신교 운동에 헌신한 영주입니다. 그 시대 대부분의 영주처럼 사생활의 도덕 수준이 낮았습니다. 잭슨의 게오르크 공의 딸과 결혼에 7 아들을 두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부정한 생활로 양심이 괴로워 1526년부터 39년까지 성찬에 단 한 번 참석했습니다. 그는 사생활을 고치지 못한 채 자기 영혼의 고뇌에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는 이 공경을 타개하기 위해 두 번째 결혼을 생각합니다. 구약 성서의 인물들은 사실 다처였고 신약 성서에도 금지가 없는데 왜 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17살의 매력 있는 누이의 궁정 시녀 마가렛 폰 살레의 딸과 친해지면서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선제후 작선의 공 및 몇몇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결혼임을 알려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했고 또 놀랍게도 필립의 전처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필립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론을 위해 비텐베르크 신학자들의 동의를 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에게 사람을 보내 반은 설득하고 반은 황제나 교황으로부터 허가를 구하겠다고 위협하여 자기 계획을 돕게 했습니다. 부처는 이제 루터와 멜랑키톤과 작센 선제호에게 필립의 사절로 가서 이름을 숨긴 채 막연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539년 12월 10일) 루터와 멜랑키톤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부 다처제가 그리스도께서 승인하신 창조 질서의 기본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필립처럼 양심이 크게 고통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과 판례가 철폐되지는 않더라도 초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 이유에서 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간음이나 이혼보다는 필립이 제안한 대로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루터는 개인 고백에서 사적으로 충고한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절대 비밀리에 붙여서 두 번째 부인이 첩인양 해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사실 첩이 아니고 중혼을 했던 겁니다. 이제 결혼 부인이 이제 2명이 된 거죠. 궁정 설교자가
결혼식을 거행했고 메랑기통과 부츠와 작센 선조의 대표가 증인을 섰습니다. 비밀리에 행했으나 곧 불가능했던 겁니다. 루터는 단호한 선의의 거짓말을 권면했으나 필립은 절대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양측에서 추문이 무성했고 중헌은 제국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중헌한 영주는 왕관을 박탈당합니다. 다른 복음주의 영주들은 필립 행위에 변호나 보호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로 황제가 호기를 잡습니다. 그는 1541년 6월 13일 사태 악화 방지의 대가로 필립 개인이나 슈마이칼덴 동맹의 대표로 외국과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을 확약받았습니다. 황제와 앞서 슈마이칼덴 동맹의 힘을 강화시켜 주었던 프랑스, 잉글랜드, 덴마크, 스웨덴과 협상은 이제 취소되어야 했던 겁니다. 더 나쁜 결과는 필립이 찰스와 겔더스를 놓고 다투던 복음주의로 기울고 있던 클레브의 일리언 공을 돕지 않기로 약속한 겁니다. 윌리엄은 작센 선제후의 동서였고 또 선제후는 그를 도우려고 했기 때문에 슈마이칼덴 동맹 안에 심각한 분열이 생겼습니다. 황제는 1543년 윌리엄을 퇴폐시키고 겔더스를 영구히 그의 소유로 하고 루터교를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패전 때문에 쾰른 대감독구를 바라던 개신교 측의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찰스 행운은 나머지 계획에서도 계속됩니다. 교황 바울 3세를 설득시켜 황제령이었으나 이탈리아 도시인 트렌트에서 1542년 공회를 열기로 했던 겁니다. 전쟁 때문에 연기되었으나 1545년 12월 회기를 시작하여 1563년까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겁니다. 찰스는 1544년 슈파이어에 의해서 모한 약속을 해서 대프랑스와 대터키 전쟁에서 개신교의 수동적 지지와 약간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황제는 프랑스에 대한 어떤 승전의 대가도 포기한 채 프랑스와 강화조약을 맺어 영국왕 헨리 8세를 당황케 하고 유럽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프랑스가 당분간 독일 개신교를 지원할 가능성을 제거했던 겁니다. 페르시아와 전쟁 중이고 또 내전으로 시달리던 터키는 1540년 10월 황제와 휴전을 하고 또 모든 사건이 황제가 독일 개신교의 일격을 가할 수 있게 돕는 듯 했습니다.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그의 고향 아이슬리벤에서 죽은 것은 바로 개신교 운동의 전도가 암담하던 때 그는 오랫동안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루터도 적극 가담한 개혁자들의 싸움은 그의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자기 주위의 사회적, 정치적 생활을 변모시키기 위하여 이신 칭의를 순수하게 설교하지 못한 것이 그를 크게 괴롭혔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정생활과 복음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 의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시작했던 일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혼자 통제하기에는 너무 멀리 나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 찰스 5세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 개신교를 분열시키는데 또 한 번 성공을 한 겁니다. 또 한 번 성공을 합니다. 그것은 공장력 작세는 헨리 공 때 완전히 개신교에 속했으나
그의 통치는 짧았고 그의 젊은 아들 모리츠가 승계를 했습니다. 정치적 소환가 중에서 모리츠는 평가하기 어려운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교적 동기에 의해 지배되던 시대에 종교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의 정치적 성취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헤센의 필립의 사위요, 작센의 선제의 요한 프리드리히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제와 싸우고 또 필립과도 사이가 나빴습니다. 황제는 1546년 6월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의 사촌의 선제의 자리를 그에게 양도하고 다른 중요한 것을 양보하겠다고 비밀리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지를 비밀리에 확보해 놓습니다. 전쟁 준비가 끝나자 황제는 요한 프리드리히, 작센의 선제우입니다. 와 필립, 헤센의 필립에게 제국에 대한 불충성의 제목으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찰스는 종교적 전쟁이 아닌 정치적 전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슈마이칼덴 동맹은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고 작센의 모리츠의 변절이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전쟁은 처음에 개신교에게 유리한 듯 했으나 선제령 작센이 1547년 4월 24일 엘베강 뉴욕 밀베르크 전투에서 대패했고 요한 프리드리히는 체포되었습니다. 필립은 희망이 없음을 보고 황제에게 항복을 했고 두 영주는 구금되었습니다. 모리츠는 선제의 칭호와 그의 사촌의 영토 반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정치적으로는 개신교는 와해되었습니다. 오직 magdeburg를 비롯한 북부의 몇몇 도시와 소영주들만이 계속 항쟁하고 있었습니다. 개신교를 분쇄한 황제는 교황과 사이에서 전혀 없었던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바울 3세는 전쟁 초기에 그를 도왔으나 성공을 거듭하는 황제가 너무 강력해질까봐 한 걸음 물러납니다. 찰스는 개신교로 하여금 공의회를 인정하도록 할 때까지 트렌트 공의회를 서서히 진행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공의회로 하여금 개신교의 선입견을 달랠 수 있는 작은 양보를 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교황은 공의회가 가톨릭 신앙을 빨리 규정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1546년 4월 이미 신앙 문제에서 전통의 권위의 근원임을 밝힘으로써 일치가 어렵다는 것이 확 밝혀졌습니다. 교황은 황제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공의회를 1547년 3월 볼로냐로 옮긴다고 선언했고 황제는 이런 이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미 틀이 짜여진 트렌트의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찰스는 공의회에서 분열의 치유를 기대했고 이 분열의 치유 때까지 독일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어떤 종교적 일치의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황제는 교회위원회로 하여금 잠정안을 초안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에게 잔을 주고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하고 교황의 권력을 약간 줄이기는 하였지만 본질적으로 카톨릭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톨릭 영주들은 거절을 했고 교황도 거부를 했습니다. 찰스는 그것을 세속적 재통합의 프로그램으로 하려는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1548년 6월 30일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에서 개신교도들에게 이게 아우크스부르크 잠정안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는 아우크스부르크 잠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작센의 모리츠는 황제를 많이 도왔습니다. 라이프치 잠정안으로 알려진 수종안을 허용받았고 이것은 이신칭의를 확정했으나 로마 교회 관리와 정치를 많이 재확립한 겁니다. 멜랑기턴은
그 안에 있는 로마적 요소를 아디아포라 혹은 비본질적인 것이라 하면서 억지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약점 때문에 막데부르크의 도전적인 루터파, 특히 마티아스 플라키우스와 니콜라우스 폰 암스도르프로부터 허된 비난을 들었습니다. 플라키우스는 이 암흑기 동안 대중적 루터교를 옹호하는 데 크게 공헌을 했고, 이제 루터파 신학자 사이에 거센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찰스의 목적은 표면상 달성되었습니다. 교황 바울 3세는 1149년에 죽었고 율리우스 3세가 승계를 했습니다. 새 교황은 트렌트 공의를 소집했고 실제 1552년 몇몇 개신교 학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독일은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개신교는 황제의 멍이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고 가톨릭 영주들은 찰스의 권력이 팽창하고 후일 스페인의 필립 2세가 될 아들에게 황제직을 물려주려는 시도가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작센의 모리츠는 그의 장인 헤센의 필립이 아직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황제로부터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생각했고 그의 신하들이 강력한 루터파였기 때문에 황제에 맞서는 루터파 지도자가 되어야 자기의 야망을 더 채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항하던 막데부르크가 황제 이름 아래 떨어지자 이것이 모리츠에게 군대를 일으킬 구실을 주었습니다. 북부 독일의 루터파 영주들과 합의에 성공했고 프랑스 왕 헨리 2세로부터 독일 국경 도시 메츠, 툴, 베르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도움을 약속받았습니다. 찰스는 음모를 알았으나 대적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헨리는 로렌을 침공했고 탐내던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모리츠는 신속히 남쪽으로 진군하여 거의 황제를 체포할 뻔했고 황제는 인스부르크로 도망했습니다. 찰스가 공들여 놓은 쌓은 탑이 루터파 자체 힘 때문이 아니라 영주들의 독립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1552년 8월 2일 파사우 조약으로 전격적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파사우 조약은 종교적 문제 해결을 다음 제국의회로 넘겼습니다. 모리츠는 1553년 브란덴부르크의 후작 무법자 알브레히트와 싸움에서 아내를 잃었고 찰스는 모든 처리권을 자기 동생 페르디난드에게 넘겼습니다. 페르디난드는 1558년에 비로소 황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제국의회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1555년 열렸습니다. 루터파는 그때까지 또는 그 후 세속화된 모든 교회 재산의 권리와 소유를 요구했습니다. 루터파는 가톨릭 영토에서 루터교에 대한 관용을 요구했으나 자기들 지역의 가톨릭에게는 거부했습니다.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져 1555년 9월 25일 아우크스부르크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 가톨릭파와 루터파에게 제국 내에서 동등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다른 복음주의파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평신도 영주는 자기 영토 내의 신앙을 선택 가능했고 신하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신앙만이 해당 지역에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쿠이우스 레기오
또 에이우스 렐리교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쿠이오스는 그의 영토의 에이우스 그의 종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영주의 종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과 신하들의 종교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두 종교에만 가톨릭과 그리고 루터파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교회 영토와 재산은 파사우 조약이 체결된 1552년을 기준으로 당시 루터파 소유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후 개신교로 개종한 가톨릭 영적 통치자들의 지위와 소유를 몰수함으로써 가톨릭은 1552년까지 잃지 않은 영토의 소유를 계속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보입니다. 지역의 신앙에 불만이 있는 자는 자유로이 이민 가고 소유를 적당한 시가로 처분이 주어졌고 또 이러한 선택권은 오직 루터파와 가톨릭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루터교는 이제 완전히 독일 제국에서 법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독일 교회 전체를 정화하려는 루터의 꿈은 사라졌으나 가톨릭의 가시적 일치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1546년에 죽었고 멜랑키트는 156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찰스는 1555년에 네덜란드를 그 다음에 스페인을 내놓고 스페인의 산 유스테에 은퇴하여 1558년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다음에는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7년 칼마르 연합 이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3국은 명목상 덴마크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종교 개혁은 유럽에서 가장 정치적인데 덴마크에서는 르네상스의 동정적인 군주인 크리스찬 2세가 왕위를 차지했고 그는 왕국의 주요 악이 귀족과 성직자의 권력 남용에 있다고 보고 루터교 운동을 끌어들여 주교의 권한을 제한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1520년 루터교 설교자 마르틴 라인하르트를 초빙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칼 슈타트는 1521년 임시 고문으로 일했고 그의 조언을 받아 1521년에 법을 제정하여 로마의 상소를 금하고 수도원을 개혁하고 주교의 권위를 제한하고 성직자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에서 반대가 심했고 그래서 실행하지 못했고 특공 계층의 적개심 때문에 1523년에 퇴위를 했습니다. 그 대신 삼촌 프레데릭 1세가 왕이 됐습니다. 프레데릭은 루터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옹립한 세력에 의해 귀족의 특권을 존중하고 이단적 설교를 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때 수도사였고 비텐베르크에서 공부한 한스 타우젠에 의해 1524년부터 덴마크에 루터교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프레데릭은 1524년 주교 임명권을 장악하고 1527년 이것을 입법하고 루터교를 관용하고 또 사제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1530년에 타우젠과 그의 동료들은 덴마크 의회에 43개의 코펜하겐 조항을 제출했고 1529년 덴마크어로 신약 성서가 출판이 됩니다. 프레데릭 4호 혼란기를 거쳐 루터 교파인 장남 크리스찬 3세가 내전을 거쳐 정권을 잡습니다. 주교들은 투옥되었고 그들의 권위는 폐지되었으며
왕은 교회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비텐베르크의 도움을 요청하자 1537년 루터의 동역자인 요하네스 부겐하긴이 왔고 비텐베르크의 감독인 독일 개혁자에 의해 7명이 새 루터교 감독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왕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주교의 칭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교회는 완전히 루터교로 재조직이 됩니다. 노르웨이는 덴마크의 한 지방이었으며 또 명목상 덴마크에 새로운 루터교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덴마크와 크리스찬 3세는 노르웨이의 효과적인 설교와 감독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덴마크령 아이슬란드에서는 독일에서 교육받고 루터교의 동정적인 스칼홀트의 기서 아이나르젠 주교는 1540년에 루터교 개혁 운동을 보수적으로 시작했고 같은 해 말 아이슬란드어로 신약 성서가 출판이 됐습니다. 1519년 비텐베르크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두 형제 올라프와 라르스 페터손이 스웨덴에서 루터교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라르스 안더슨 부주교를 개종시켰습니다. 1524년 구스타프 왕은 이 지도자들에게 호의를 가졌고 안더슨은 그의 수상이 되었고 라르스 페터선은 웁살라 대학의 신학교수가 되었습니다. 1524년 12월 27일 웁살라에서 스톡홀름의 설교자 올라프 페터선과 로마의 대변자 페터 갈레 사이에 열린 토론은 개혁자의 승리로 보였습니다. 1526년 올라부스 페트리는 스웨덴어로 신약성서를 출판했습니다. 왕이 개혁을 지지한 것은 반은 종교적 신념이지만 반은 교회 재산의 대대적인 몰수에 의해서 궁핍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527년 6월 구스타프는 베스테라스 국회에서 퇴위하겠다고 주교들에게 위협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얻게 됩니다. 모든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왕에게 귀속시킬 것. 1454년 이래 교회 기증한 면세 땅들을 귀족들에게 되돌릴 것.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것. 왕의 권위 아래 교회를 재조직할 것 등이었습니다. 구스타프는 스웨덴 교회 수장이 되었고 교회 재산의 많은 부분의 소유자이긴 했지만 종교상의 권한을 보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전 고위 성직자들은 대부분 나라를 떠났고 왕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주교의 직책은 유지되었습니다. 새로운 주교들이 1528년 옛 의식으로 가톨릭 시절의 베스테라스의 주교 페터 마그니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스웨덴 루터교 주교단은 그를 통하여 사도적 계승을 이어갔습니다. 1529년 스웨덴 예배의식이 1531년 스웨덴 미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라르스 페토스는 웁살라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하위 성직자들은 종교개혁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왕에 의한 이러한 변화는 대중의 호응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없었고 스웨덴이 완전히 복음주의 국가가 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교리와 실천 면에 있어서 스웨덴의 루터교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스웨덴 교회는 구스타프의 아들 요한 3세 통치 때 로마화의 반동을 거쳐야 했습니다. 1593년에 이것이 끝났고 웁살라 총회는 그의 공식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스웨덴의 신조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칼빈 이전 프랑스어 사용 스위스와 제네바의 종교개혁입니다. 1528년 2월 7일 베른이 개신교를 수용한 후 베른 정부는 기욤 파렐의 설교 사역을 부추김으로써 베른에 의존해 있는 제네바 호수 주변 프랑스어 사용 지역들의 개혁 사상을 파급시키려고 했습니다. 파렐은 프랑스 도피네 지방의 가프 태생입니다. 파리에서 공부할 때 인문주의자 르페브르의 영향을 받았고 1521년에는 모의 감독이며 온건한 개혁주의자인 브리소네의 비유 아래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선포하다가 프랑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1524년 그는 바젤에서 개혁을 권유하였으나 너무 격렬하여 다시 추방되었고 다음 몇 달 동안 유랑 기간에 슈트라스부르크를 방문하여 부처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1526년 11월 예글의 프랑스어권 스위스에서 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베른 정부는 아직 완전히 종교개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호해 주었습니다. 1529년 11월에 그는 네샤텔에서 종교개혁을 성사시켰습니다. 파렐은 1532년 9월 코티안 알프스 고지대에 모인 발도파 종교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을 했고 이 회의에서 발도파 대부분이 종교개혁을 수용했습니다. 그 후 파렐의 동료 올리 베탕이 발도파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1535년 그의 프랑스어 성서 번역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1532년 10월 파렐은 제네바에서 개혁을 설교했으나 실패합니다. 그는 어디서나 불굴의 용기로 반대에 맞섰으며 때때로 생명의 위험과 부상도 입었습니다. 그의 중요한 동력자는 장차 로잔의 개혁자가 될 온건한 미래였습니다. 1532년 파렐이 도착했을 당시 제네바는 1520년대 정치혁명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제네바는 활력 있는 상업도시로 자유에 대해서는 예민했으나 많은 수도원과 교회 기관들의 수에 비해 도덕적 수준은 오히려 방만했습니다. 제네바는 강력한 사보이 공의 침입에 대항하여 겨우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16세기 초기 제네바 그 인접 지방을 통치한 세력은 셋입니다. 주교와 도시, 행정관 혹은 세속 통치자 그리고 시민입니다. 시민들은 매년 총회를 열어 특별 평년 4명과 회계 담당자를 선출합니다. 총회 외에 그 해와 전년도 평년들로 구성된 25인 소의회가 있습니다. 더 큰 정책들은 소의회가 지정한 60인회가 있고요. 1527년 소의회가 지정한 175인을 합하여 200인 회가 신설이 됩니다. 사보이 공들은 1290년 이래 행정관을 임명하고 1444년 이래 주교직을 지배해 왔습니다. 1519년 서약단으로 알려진 대사보이 스위스 동명편에 선 일단의 혁명적 시민들이 가톨릭 프라이부르크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사보이 공 찰스 3세가 승리했고 제네바의 애국자 베르트 하일레는 참수되었습니다. (1525년) 혁명파들은 제네바의 망명자 휘게 지휘 아래 다시 힘을 결집했습니다. 1526년 휘게는 베른 프라이부르크와 동맹을 맺었고 시민총회는 조약을 준비했고 제네바는 이제 스위스 정치동맹 안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527년 8월 피에르 드라 보험 주교는
그 도시를 지배할 수 없게 되자 사보이 편에 붙었습니다. 행정관의 권위는 부정되었고 주교와 그의 대리인의 전통적인 권한은 소의회와 신설된 200인 의회가 인수를 했습니다. 찰스 국은 이 도시를 공격하였으나 베른과 프라이부르크는 1530년 10월 지원군을 보냈고 찰스 국은 제네바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제네바는 지금까지 종교교에 관심이 없었으나 베르는 제네바의 복음적 신앙이 확립되기를 바랬습니다. 1532년 6월 교황권을 비판하고 교리 개혁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나붙자 개신교 소요가 시작이 됩니다. 제네바의 또 다른 동맹국인 프라이부르크는 철저한 가톨릭이었고 제네바 정부는 모든 루터주의적 경향과 단절을 했습니다. 1532년 10월 파렐과 그의 동역자 피에르 올리베탄과 앙뜨아느 소니에르가 베른의 등을 얻고 제네바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점을 확보할 수 없어 떠나야 했습니다. 한 달 후 파렐은 자기 동료 앙따르 프로망을 제네바로 보냈고 그는 거기서 학교 교장이 되어 개혁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프로망은 많은 지지자를 모았고 1533년 1월 1일 연기를 얻어 공식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폭풍이 일어나 도망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개신교인들은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12월에 파렐이 돌아왔고 베른이 파송한 비례와 힘을 합쳐 도미니칸 수도사이며 그 지역 주요한 가톨릭 옹호자인 피르비티와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은 폭동으로 끝났습니다. 3월이 되자 상당한 세력을 이룬 바렐과 그의 추종자들은 설교하기 위해 수도원 예배당을 점거했습니다. 이제 제네바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가톨릭 동맹국 프라이부르크는 파렐을 침묵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신교 동맹국인 베른은 제네바인들이 베른의 앞잡이가 되었다고 비난한 피르비트를 체포하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행정관은 피르비트를 체포하고 프라이부르크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베른만이 제네바의 유일한 스위스 동맹자가 되었습니다. 사보이 공에게 망명한 주교는 군대를 모아 도시를 공격해 포위했습니다. 그 행동으로 제네바의 반대가 격해졌고 파렐과 비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개신교 종교개혁과 제네바 독립투쟁을 연결시켰습니다. 1534년 10월 1일 제네바가 아직 개신교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의회는 주교직이 공석임을 발표했습니다. 1535년 초 파렐은 평의원들을 설득하여 개신교 지도자와 가톨릭 사제 사이의 공개 논쟁을 공인해 주도록 유도했습니다. 주교는 가톨릭 측의 참석을 금했습니다. 파렐과 비례는 거의 6개월 내내 계속된 토론에서 몇몇 로마 대변인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1535년 7월 23일 라 마델렐의 예배당을 점령했고 8월 8일에는 성 베드로 성당을 차지했고 폭도들은 성상을 파괴하고 예배당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정부는 미사를 폐지했습니다. 1536년 5월 31일 시민총회의 투표에 의해 개혁이 일단락된 것입니다. 그동안 주교와 사보이 공이 제네바를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베르는 일시적으로 온조를 거절했고 결국 1536년 1월에 강력하게 제네바를 도왔습니다. 제네바는 사보이의
이업에서 벗어났으나 베른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1536년 8월 7일 베른은 제네바의 독립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네바는 종교적 이유보다 정치적 이유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종교 제도가 모두 새로 조직되어야 했습니다. 바렐은 자신이 이 일에 적합지 않다고 느꼈고 1536년 7월 이 도시를 거쳐 지나가던 젊은 프랑스 친구에게 머물러서 도와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이 친구가 바로 존 칼빈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존 칼빈 그리고 칼빈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전염되는 가운데서도 모두들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